누누.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열받네. 짝! 자, 오늘은 비티냐 선수를 이야기해 볼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경기 보신 분들은 비티냐 선수가 뭐 어색하고 이런 선수는 아닙니다만은 그때도 거의 경기를 교체로 나왔어요. 누누가 좀 안 썼어요. 좀 더 써봤으면 했는데 누누가 적극적으로 안 써서 비티냐 만약에 저기 다른 클럽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에 강팀 가가지고 잘 하잖아요. 그래서 정착을 해요. 그럼 울버햄튼 팬들은 화가 나고 열불이 날 거예요. 그렇죠. 누누 짝! 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 누누 짝! 포커스 나갔잖아. 나갔구나. 폭력적인 장면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한 자체 모자이크인가요? 자체 모자이크. 근데 이제 다시 포르투로 돌아가서 터졌죠, 결국 올 시즌. 맞아요. 그때는 그리고 누누가 물론 제 생각엔 첫 번째로 누누가 너무 제한적인 기회를 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를 좀 처음 경험하고 본인도 아마 좀 띄엄띄엄 출전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부족했던 걸 수도 있고. 어린 선수에게는 빡센 리그죠, 흔히 말해서. 어쨌든 나와서 활약이 조금 그때는 미미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포르투에서 이 비티냐 선수는 더 성장을 한 듯 보이고요. 특히 지난 시즌에 보여준 폼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성장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한다면 정말 괜찮은 선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선수 최근에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소집도 되고 경기도 뛰고 있잖아요. 포르투갈 대표팀 와가지고 우리랑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포르투에서 활약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를 발판으로 국가대표팀에도 지금 최근 호출돼서 네이션스리그 뛰는데, 그렇죠. 아마 월드컵 때 우리나라랑 만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까다로운 유형이에요. 맞아요. 중앙 미드필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삼선에 수비적으로 뛰는 것보다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 혹은 뭐 이제 플레이메이커로 뛸 수 있는 선수인데 그게 다 돼요. 우리나라랑 만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우리가 포르투갈이랑 마지막 경기잖아요. 현실적으로 포르투갈은 2승을 거둘 가능성이 좀 커요. 대표팀 들어간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들어가서 세 번째 경기는 조금 주전들을 안배해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비티냐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왠지 만나지 않을까 싶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포르투갈 2패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티냐랑 안 만나기를 바라고 싶고요. 자, 지난 시즌 포르투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이제 활약을 하면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도 가능한 선수예요. 아래에서부터 드리블로 볼을 운반하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고, 이 삼선과 그 윗선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 볼을 직접 운반하면서 드리블로 상대를 제쳐내고 그 다음에 전진 패스를 공격진과 그 윗선의 미드필더에게 뿌려주는 어떤 플레이를 굉장히 즐겨하고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많이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라는 점도 비티냐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생각은 해야 돼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레드 선수를 보면서 항상 아쉬운 게 사이즈가 작다. 프레드도 뭐 그렇다고 해서 볼 간수를 아예 못하는 선수는 아닌데 그냥 사이즈가 작잖아요. 근데 비티냐도 그 사이즈를 키워주는 선수는 아니에요. 비티냐도 사이즈는 작은 편이다.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격이 작지만 이 선수가 그렇다고 뭐 압박해가지고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선수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공을 뺏긴 이후에도 위쪽에서 싸워주면서 많이 뛰어주면서 맞아요. 공도 잘 탈취하는 편이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수비도 꽤 해준다. 수비적인 공헌도도 우리가 이 선수에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왜냐?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경험은 2020-21 시즌,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 울버햄튼으로 임대를 와서 뛰었던 바가 있고요. 누누.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열받네. 짝! 2천만 유로의 영입 조항이 있었어요. 2천만 유로의 완전 영입 조항이 있었는데 그때 결국 이제 울버햄튼에서 자주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르투로 복귀가 돼서 지난 시즌 포르투의 리그 우승의 핵심 멤버로 활약을 하게 된 거고요. 뭐 역시 울버햄튼은 이 완전 이적 조항까지 그때 있었던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더 아쉬운 거죠. 더 아쉽죠. 이거는 선택적 옵션 조항이긴 했고 결국 쓰지 않은 거지만 참 아쉽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티냐 영입의 포인트는 역시 아주 적은 바이아웃 금액입니다. 굉장한 유망주인데 바이아웃 금액이 낮다 보니까 모든 팀들이 찔러볼만 한 거죠. 이러면. 왜냐하면 요즘 사실 현재 그 시세를 봤을 때 굉장히 선수들의 이적료가 좀 높게 매겨지잖아요. 근데 이 비티냐 포르투의 회장인 핀투다 코스타의 얘기를 보면 비티냐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받았다. 좋은 비드였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바이아웃 금액에 대해 언급한다. 비티냐를 영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금액. 근데 그게 바이아웃이 있다 보니까 이 금액 맞춰라. 맞아요. 이 금액이 유로로 따졌을 때는 4천만 유로, 파운드로 따졌을 때는 3,400만 파운드, 530억 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오히려 다른 선수들보다는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바이아웃 금액은 좀 적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오히려 다른 선수들 왜냐면 포르투가 오히려 이거보다는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바이아웃 금액은
좀 적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는 낮은 수치는 아니긴 합니다만 포르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더 비싸게 팔고 싶은데 금액 조항이 있으니까 거장팀이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에 팔아야 한다. 이 얘기를 좀 이 맥락상 덧붙여 드립니다. 헷코르드의 포르투갈 매체죠. 헷코르드에서 비티냐에게 관심 있는 프리미어리그 클럽 두 구단을 소개했습니다. 한 구단은 아스날, 한 구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예요. 두 구단이 비티냐 영입을 위해서 경쟁 중인데 모두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오조구 그리고 아볼라라고 하는 이 포르투갈 매체에서는 두 곳 다 비티냐 이적설을 다뤘는데 거기서는 그냥 프리미어리그 클럽이라고만 다뤘습니다. 아마 해코르드의 내용을 봤을 때 아스날 맨유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 여기도. 매체들이 다루는 구단들도 아스날과 맨유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인 링크가 있는 쪽은 현재로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렉스 크룩이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맨유는 3,4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금액을 비대할 예정이다. 그래서 아까 해코르드의 얘기에 이어서 알렉스 크룩의 이야기까지 조금 더 신빙성을 더해주는 어떤 그 신뢰도를 더해주는 그런 어떤 언급이 아닌가 싶고 맨유는 지금 중앙 자원 위주로 링크가 많습니다. 프랭키 더용 아직 마무리 안 됐고 크리스티안 에릭센 그리고 비티냐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아무래도 더용과 비티냐가 같이 중앙 미드필더 혹은 뭐 3선의 볼란치를 구성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 거예요. 혹시 비티냐가 더용을 영입하지 못했을 때 차선으로 맨유가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알렉스 크룩이 되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자, 알렉스 크룩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 프랭키 더용의 대안이 아니다. 별개의 딜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베스트는 프랭키 더용도 데려오고 비티냐도 데려오는 거네 한 번에. 맞아요. 아마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둘을 같이 쓰는 그림이 혹시 지금 저 터나우 감독의 구상하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자, 일단 보면 비티냐는 마티치의 대체자로 간주가 되고 있고 더용은 포그바의 대체자로 간주가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알렉스 크룩의 이야기거든요. 터나우 감독이 그러면 이 두 선수를 만약에 공존을 시킨다면 더용과 비티냐 볼란치를 세우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둘 다 아닐 수 있어요. 원볼란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원볼란치는 혼자 센터백 앞에 서서 혼자 볼 줄기를 담당하고 혼자 수비적으로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자원. 설 수 있는 건 맞는데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까지는 아니죠. 더용과 저 비티냐 선수는. 근데 생각해보면 맥토미니 프레드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조합을. 근데 더용 비티냐로 나온다? 비티냐는 물론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시 검증 받긴 해야 됩니다만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행복사죠. 맞아요. 맥토민이랑 프레드 나올 때마다 막 답답해 죽었거든요. 근데 비티냐 더용? 그러면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뭐 원볼란치 쓸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완벽하게 중앙 미드필더 구성은 된다라는 생각하지 않을까. 물론 프랭키 더용은 원볼란치를 볼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리고 원볼란치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바르셀로나에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부스케츠가 원볼란치 더용이 그 옆에서 약간 부스케츠를 보조하면서 상당히 많은 범위를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부스케츠가 이제 나이가 더 들고 더 이상 이제 주전 자리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더용으로 그 자리가 세대 교체가 되는 것도 괜찮은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프랭키 더용은 원볼란치를 볼 수 있는 선수인 건 맞으나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거는 전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육성된 선수는 아니죠. 그럼요. 그리고 프랭키 더용은 쓰기에 따라서는 좀 더 윗선에서 쓰는 것도 가능하고 이른바 미드필더 올라운더 형태로 쓰는 게 좀 맞는 그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원볼란치를 서는 선수보다는 그 둘을 같이 세워서 둘의 장점을 모두 끄집어내는 방향으로 터나우 감독이 좀 구상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이에요. 중앙 미드필더 2명으로 3선을 구성하면 자연스럽게 원볼란치를 쓸 때보다 투볼란치가 되면서 한쪽에 압박을 받아도 다른 쪽에서 그걸 분산해줄 수 있는 옵션이 생겨날 뿐더러 한 선수가 빌드업을 맡을 때 한 선수는 올라가서 공격으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더용도 비티냐도 번갈아 가면서 그 그림을 그리는 방향을 아마 터나우 감독은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더용도 원볼란치를 볼 수 있긴 한데 아마 터나우 감독의 계산하에는 원볼란치를 세웠을 때 더용의 모든 더 많은 장점들을 좀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미드필더 선수들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번호로 롤 얘기하는데 더용도 6번 8번이 되고 비티냐도 6번 8번으로 돼요. 그러니까 둘이 번갈아 중앙에 쓰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원볼란치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더용은 실제로 그게 가능한 선수긴 하지만 어쨌든 둘을 같이 쓰면서 둘의 장점을 골고루 활용해 보겠다. 나는 좋은 것 같아. 둘 다 데려올 수 있다. 근데 저도 이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더용이 어쨌든 원볼란치가 아예 특화된 선수는 아니라는 점과 둘의 장점을 정말 이렇게 더블 볼란치로 구성을 했을 때 시너지 나올 수 있다.
꽤 괜찮은 시너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에 공격적으로 역할을 도맡는 미드필더 한 명이 추가가 된다면 그게 에릭센이 될지는 우리가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살아난다면 맞아요. 너무 베스트고 그런 사가 또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뎁스 차원에서 에릭센 보강을 노리는 것도 충분히 맞는 그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터널 감독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 자 맨유 말고 하나 또 있습니다. 토트넘의 관심. 구체적인 링크는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맞아요. 그리고 아스날은 아까 해코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근데 또 다른 구단 토트넘에 지금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페드로 알메이다가 토트넘은 2,500만 유로 335억 원을 비드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바이아웃은 3,400만 파운드였으니까. 맞아요. 근데 알메이다의 공신력은 거의 찌라시 수준이고요. 그냥 안 믿는 게 나을 정도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 2,500만 유로 비드했다고 해서 이게 저는 이 얘기 자체가 좀 현실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만약에 토트넘도 진짜 비티니아를 되게 많이 원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바이아웃 금액을 질렀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조루이스가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구단과 경쟁을 해야 되면 당연히 토트넘도 여기서 굳이 더 낮은 금액 비드해서 경쟁에서 밀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낮은 금액을 비드했다라고 얘기한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이거 자체가 좀 안 맞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 정도로 흘려듣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비티니아 선수 링크 뜨면서 그 기록도 찾아보고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점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선수 같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무슨 느낌 받았냐면은 드리블 잔잔하게 치면서 압박도 드리블 탈 압박도 되고 패스도 키패스의 거리가 하프라인 아래쪽에서 롱패스로 때려주면서도 키패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패스도 굉장히 짧은 패스, 롱패스가 모두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뭐 체격이 큰 편은 아니다 보니까 막 헤딩도 막 따내고 막 야야툴에 좋았던 것처럼 막 체격도 이만한데 공수 밸런스가 엄청난 그런 유형까지는 아니지만 공을 뺏긴 이후에도 그 위쪽에서 많이 뛰어주면서 공을 바로 탈취하려고 오늘은 수비적인 마인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오면 어느 팀이든 특히 맨유에서는 굉장히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비티니아에 대한 이 구단들의 경쟁. 일단 맨유가 구체적이고 아스날 쪽에 구체적인 링크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맞아요. 다른 구단들도 달려들지 아무튼 좋은 선수인 건 확실하니까 그 사가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PL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